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람들이 닿기 힘든 깊은 산골짜기에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흐르고 바람 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아침이면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을 깨고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가 산허리를 감싸며 평화롭게 피어오르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주었고 그 뒤로는 굽이굽이 이어진 산맥들이 병풍처럼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아도 서로 돕고 아끼며 순박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으니 마을 전체가 마치 하나의 큰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의 가장 깊숙한 곳, 대나무 숲이 우거진 언덕 아래에는 낙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김선비라 불리는 젊은 사내였는데 그는 매일 밤늦도록 등불을 켜고 글을 읽는 것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비가 오면 지붕이 셀까 걱정해야 할 만큼 허름했으나 마당에는 잡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 심어진 매화나무 한 그루는 주인의 성품을 닮아 곧고 기품 있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학문을 닦으며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일에만 전념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새벽에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마당을 쓰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빗자루질 한 번에도 정성을 담아 마음의 티끌을 털어내듯 마당을 쓸었고 그 소리는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을 다 쓴 후에는 우물에서 길어 올린 맑은 물 한 사발을 마시며 정신을 맑게 하였는데 그의 표정은 언제나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고 침착했습니다. 비록 거친 무명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몸가짐에서는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과 기품이 서려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음 깊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가 글 공부에만 매진하느라 끼니를 거르는 일이 잦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종종 밭에서 갓 단 채소나 쌀 한 줌을 몰래 그의 집 마루에 놓아두곤 했습니다. 김선비는 마을 사람들의 이러한 호의를 알면서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으나 마음속으로는 깊은 감사를 느끼며 훗날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백성을 위한 좋은 관리가 되어 이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쌀이 생기면 죽을 끓여 먹고 그마저 없으면 맑은 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책을 놓는 법이 없었으니 그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글 읽는 소리는 마을의 자랑이자 아이들에게는 배움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달이 밝고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던 때였습니다. 김선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책장을 넘기고 있었는데 문득 창호지 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에서 낯선 향기가 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흙내음이나 풀냄새와는 다른 도성 여인들이 즐겨 쓰는 분냄새 같기도 하고 귀한 꽃향기 같기도 한 묘한 향이었습니다. 선비는 잠시 책을 읽던 것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으나 밖에는 그저 달빛만이 마당을 하얗게 비추고 있을 뿐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계절이 바뀌어 바람의 냄새가 달라진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글 읽기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낯선 향기는 단순한 바람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던 마을 어귀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마를 맨 건장한 사내들은 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고 그 뒤로는 진보다리를 든 하인들이 줄지어 따르고 있었습니다. 밭일하던 마을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웅성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모두들 저런 귀한 행차가 이 누추한 산골 마을에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궁금해하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마는 마을을 가로질러 김선비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 오랫동안 비어있던 기와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집은 예전에 마을을 떠난 어느 부자가 별장처럼 쓰던 곳으로 사람이 살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으나 여전히 그 규모와 만듦새는 마을의 다른 집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가마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내자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선녀처럼 아름다웠으며 입고 있는 비단옷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월향이라 하였는데 사실 그녀는 도성에서 이름난 기녀였습니다. 그녀의 미모와 재주는 문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네로라 하는 권세가들도 그녀의 치마폭 앞에서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화려한 도성 생활을 뒤로하고 이 깊은 산골 마을까지 찾아온 데에는 남모를 사연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요양을 핑계로 조용한 곳을 찾아왔다고 했으나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차갑게 식지 않은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선비의 아버지가 과거 자신의 집안을 멸문지화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라 믿고 있었고 그 원한을 갚기 위해 아들인 김선비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월향은 짐을 푸는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맑은 공기와 수려한 산세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런 풍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멀리 보이는 초가집, 대나무 수발에 고고하게 자리 잡은 김선비의 집만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저곳에 그자의 아들이 살고 있구나. 평생을 청렴한 선비인 척 위선 떨며 살았던 아비처럼 그 아들 또한 고고한 척하며 살고 있겠지.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지난날의 아픔과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으나 겉으로는 더없이 온화하고 우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짐 정리가 대충 마무리되자 월향은 마을 촌장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고 상냥한 태도로 마을 어르신들을 대했고 가져온 귀한 다과를 나누어 주며 마을 사람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도성에서 온 귀한 손님이 거만하지 않고 친절하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친절함 뒤에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김선비에 대한 정보를 하나둘씩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평소 생활은 어떠한지 꼼꼼하게 파악하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그날 밤 월향은 자신의 거처 마루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며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애절하면서도 아름다워 듣는 이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큼 매혹적이었습니다. 밤 공기를 타고 흐르는 검은고 소리는 마을 전체로 은은하게 퍼져나갔고 책을 읽던 김선비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는 글 읽는 소리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고 평소 흔들림 없던 그의 마음에도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그 소리가 새로 이사온 이웃집에서 나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낮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도성에서 요양 온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비로서 여인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으나 귓가를 맴도는 검은고 소리는 끈질기게 그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습니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유난히 밝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검은고 소리는 마치 그 달빛을 타고 내려와 자신의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편 월향은 검은고를 타면서도 시선은 줄곧 김선비의 집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호롱불 빛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선비이기에 이리도 늦은 밤까지 깨어있는가.
과연 나의 유혹 앞에서도 저토록 태어날 수 있을지 두고 보자. 그녀는 자신의 미모와 재주라면 그 어떤 남자도 무릎 꿇릴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김선비를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한 복수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운명에 대한 저항이자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월량의 계획은 본격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하인을 시켜 김선비의 집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지 않고 직접 밖으로 나와 산책을 하는 척하며 그의 집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지만 천박하지 않은 옷차림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돋보이게 했고 우연을 가장하여 김선비와 마주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을 내려오던 김선비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좁은 오솔길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선비는 눈앞에 나타난 여인의 아름다움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맑은 피부와 그윽한 눈매,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옷자락은 마치 산신령이 보낸 선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 길을 비켜주려 했습니다. 그때 월양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선비님, 잠시 여쭐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맑은 약수가 나오는 샘터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길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고왔고 눈빛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시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오른쪽으로 굽어지면 큰 바위 아래 샘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태도는 깍듯했으나 여인에 대한 사심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담백한 것이었습니다. 월향은 속으로 그의 꼿꼿한 태도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소매 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는 신염을 하며 은은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그 향기는 첫날 밤 선비가 맡았던 바로 그 낯선 꽃향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월향은 틈만 나면 김선비의 눈에 띄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이웃끼리 나누어 먹는 것이 정이라 들었습니다. 라며 하인을 통해 선비의 집에 보내기도 했고 때로는 시를 적은 종이를 담장 너머로 흘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미묘한 기류를 감지하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귀한 아씨가 우리 김선비님께 마음이 있는 게 아닐까? 아니지. 선비님이 어디 여색에 빠질 뿐인가. 사람들의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김선비는 월향이 보내오는 호의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는 보내온 음식을 정중히 돌려보내거나 시가 적힌 종이를 보지 않고 태워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가난한 현실과 이루어야 할 뜻이 있기에 여인과의 인연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들려오는 검은고 소리와 가끔씩 마주칠 때마다 풍겨오는 그녀의 향기는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김선비의 견고한 마음의 벽에도 조금씩 틈이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향은 김선비가 자신의 유혹에 쉽게 넘어오지 않자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미모로 유혹하는 것을 넘어 그의 학문적 호기심과 감성을 자극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녀 생활을 하며 익힌 시와 서화 실력을 발휘하여 김선비가 평소 흠모하던 옛 성현들의 글귀를 인용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과 외로움이 묻어 있었고 이는 김선비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읽으며 이 여인이 단순히 겉모습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깊은 속내를 지닌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큰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며칠째 쏟아지는 장대비로 인해 계곡물이 불어나고
산길이 끊길 지경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빗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 앉아 있었는데 밖에서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월양의 집 하인이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선비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아씨께서 급체를 하셨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지셨는데 의원님 댁까지 가는 길이 물에 잠겨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댁에 비상약이라도 있으신지요? 하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김선비는 잠시 망설였으나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 생각하여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이 구해두었던 약재 몇 가지를 챙겨 빗속을 뚫고 월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길을 달리며 그는 오직 아픈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월향의 집에 도착한 김선비는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있는 월향의 창백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녀의 모습에 선비는 묘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성껏 약을 다려 월향에게 먹이고 밤새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열이 오르내리는 동안 월향은 헛소리를 하며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슬피 울기도 했습니다. 김선비는 그녀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짐작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열이 내리고 월향이 깊은 잠에 들자 김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고 동쪽 하늘에서는 서서히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급격히 좁혀졌습니다. 월향은 생명의 은인인 김선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그를 집으로 초대하여 차를 대접하곤 했습니다. 김선비 또한 그녀가 단순히 요양을 온 부잣집 여인이 아니라 깊은 상처와 학식을 지닌 여인임을 알게 되면서 경계심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월향의 치밀한 계산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순진한 김선비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복수의 칼날은 이제 겨우 칼집에서 조금 빠져나왔을 뿐이었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온 듯했지만 공기의 흐름은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집을 오가는 월향의 발길이 잦아질수록 마을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시선도 늘어갔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김선비의 집안일을 봐주던 옆집 할머니는 월향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월향의 웃음 속에 감춰진 서늘한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빛 아래 고고하게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운 월향, 그리고 그 향기에 취해 서서히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김선비.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얽히고 설킬지 마을을 감싸는 밤안개는 점점 짙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의 마을은 더욱 맑고 깨끗한 기운으로 가득 찼지만 김선비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의 간호 이후로 월향과 김선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된 것 같았고 두 사람의 왕래는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빈번해졌습니다. 월향은 몸이 회복되자마자 은혜를 갚겠다는 명목으로 김선비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정성스럽게 우려낸 차와 다과를 대접하곤 했습니다. 선비는 남녀가 유별하다는 옛 가르침을 떠올리며 주저하다가도 그녀의 간곡한 청과 그날 밤 보았던 연약한 모습을 떠올리며 못 이기는 척 그녀의 집 대문을 넘어서곤 했습니다. 월향의 집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은 김선비에게 있어 하루 중 가장 편안하면서도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내어오는 차는 도성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귀한 것으로 혀끝에 닿는 순간 은은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며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월향은 차를 따르며 시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조곤조곤 풀어놓았는데 그녀의 식견은 웬만한 남자들보다 넓고 깊었습니다. 김선비는 그녀와 대화를 나눌수록 그녀가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학문적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법과 같다고 느끼게 되었고
그럴수록 경계심은 봄눈 녹듯 사라져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월향은 김선비에게 검은고 연주를 들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비단 치맛자락을 정리하고 자리에 앉아 가늘고 긴 손가락을 검은고 줄 위에 올렸습니다. 팅 하고 첫음이 울리는 순간 김선비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산골짜기를 흐르는 물소리 같기도 하고 깊은 밤에 오는 산새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월향은 눈을 지그시 감고 연주에 몰입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은 선녀와 같아 김선비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다다르자 검은고 소리는 더욱 구슬프고 애절하게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월향이 자신의 가슴 속에 묻어둔 한을 토해내는 듯한 소리였고 김선비의 가슴을 옥죄어 오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했습니다. 선비는 그 선율 속에서 그녀가 겪었을 모진 풍파와 외로움을 읽어낼 수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향은 연주를 마치고 천천히 눈을 떴는데 그녀의 눈가에도 맑은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침묵 속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이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월향이 치밀하게 계산한 유혹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김선비의 마음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조금씩 더 깊이 그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무기로 삼아 선비의 연민을 자극했고 뛰어난 재주로 그의 감탄을 자아내어 자신에게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김선비의 맑고 순수한 눈동자를 마주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공동 우물가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물을 새는 곳이자 마을의 온갖 소식이 오가는 장소였습니다. 아낙들은 방망이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김선비와 월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거 들었나? 김선비님이 요새 그 도성에서 온 아씨댁에 문지방 닳도록 드나든다지 뭐야. 한 아낙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하자 옆에 있던 다른 아낙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글쎄 말이야. 밤마다 그 집에서 검은고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구성진지 내 남편도 잠을 설치더라니까.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 너머 반이라는 사내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김선비가 글공부는 뒷전이고 계집질에 빠졌다더군. 누군가 혀를 차며 말하자 다른 사람이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에이, 설마. 그 대나무같이 꼿꼿한 양반이 그럴 리가 있나.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김선비가 낯선 기생 출신 여인에게 홀려 타락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예전의 평온함을 잃고 묘한 긴장감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 또한 마을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리 묘하게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떳떳하다고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밤에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읽으려 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월향의 얼굴과 검은고 소리가 어른거려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붓을 틀어먹을 갈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검은 먹물이 번져가는 것처럼 그의 마음도 혼란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향은 김선비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 건넸습니다. 그것은 자줏빛이 감도는 최고급 단계석으로 만든 벼루였습니다. 선비님의 글 읽는 소리가 제 마음을 맑게 해주어 보잘것없지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월향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벼루를 내밀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귀한 물건을 보고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런 귀한 물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 마음만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월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벼루는 주인을 만나지 못해 울고 있었습니다. 선비님께서 써주셔야 비로소 빛을 발할 것입니다. 결국 김선비는 월향의 간곡한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벼루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 놓인 화려한 벼루는 그의 초라한 방안 풍경과 묘한 대조를 이루며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벼루를 어루만지며 복잡한 심경에 잠겼습니다. 이 물건을 받음으로써 자신은 월향에게 빚을 지게 되었고 그것은 곧 그녀와의 인연을 끊을 수 없는 구실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벼루의 먹을 갈아보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결국 그날 밤 그 벼루의 먹을 갈아 월향을 위한 시 한 수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김선비의 집 옆에 사는 꼬부랑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궁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온갖 사람들을 겪어본 터라 사람을 보는 눈이 매섭고 정확했습니다. 할머니는 월향이 마을에 들어온 날부터 그녀에게서 풍기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경계해 왔습니다. 김선비가 벼루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을 본 할머니는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순진한 양반이 독이 든 사과를 덥석 물었구나. 저 여인은 보통 내기가 아니야. 눈빛에 살기가 서려 있어. 며칠 뒤 김선비가 월향의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할머니가 그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선비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잠시 내 말 좀 들어보구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엄중했습니다. 김선비는 가던 길을 멈추고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지요? 선비는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 다가갔으나 할머니는 지팡이로 땅을 쿵하고 내리찍으며 그를 제지했습니다. 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선비님 앞길이 걱정되어 이러는 게요. 요즘 그 아랫마을 기와집 처자랑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파다하오. 할머니의 직설적인 말에 김선비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저 이웃으로서 정을 나누는 것일 뿐. 선비가 변명하려 하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정이라니, 산속에 피는 꽃 중에 가장 화려하고 향기로운 꽃이 무엇인지 아시오? 바로 독초요. 겉보기엔 아름다워 사람을 홀리지만 그 뿌리에는 맹독을 품고 있는 법이지. 할머니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김선비의 옷자락을 잡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그 처자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시오. 그건 사랑을 담은 눈이 아니야. 무언가 감추고 있는 서늘한 칼날 같은 게 들어있단 말이오. 내 늙은 눈이 침침해도 사람 속은 훤히 꿰뚫어 보오. 부디 발길을 끊고 글 공부에만 매진하시오. 그래야 선비님도 살고 이 마을도 편안해질 것이오. 할머니의 말은 김선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놓았습니다. 어르신, 염려해 주시는 마음은 깊이 새기겠습니다. 허나 그분은 그리 나쁜 분이 아닙니다. 타지에서 와서 외로움을 많이 타는 가여운 분일 뿐입니다. 제가 알아서 처신 잘하겠습니다. 김선비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경고는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독을 품은 꽃이라.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한편 월향은 자신의 방에서 은밀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검은 삿갓을 눌러쓴 사내가 뒷문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는 월향에게 복수를 사주한 부패한 관료가 보낸 신복이었습니다. 사내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일이 어찌 되어 가는지 몹시 궁금해하십니다. 그깟 총구석 선비 하나 처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아니오? 월향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는 손을 떨지 않으려 애쓰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두르다 일을 그르칠까 저어되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잔은 의심이 많고 꼿꼿하여 쉽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사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월향을 노려보았습니다. 혹시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내년에 아비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베푼 은혜를 잊은 것은 아닐 테고 그의 말에는 뼈가 섞여 있었습니다. 월향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일인데 제가 어찌 딴 마음을 먹겠습니까? 곧 좋은 소식을 전해 올릴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사내는 품 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만약을 위해 가져온 것이다.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걸 쓰거라. 흔적도 없이 보낼 수 있는 물건이다. 사내가 바람처럼 사라진 후 월향은 탁자 위에 놓인 약봉지를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만 해도 그녀의 마음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고 김선비를 파멸시키는 일에 추호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김선비의 따뜻한 진심을 접할수록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원수의 아들이지만 그 아비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다. 과연 그를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인가? 월향은 약봉지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김선비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산을 올랐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산 중턱에 있는 바위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는데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자신의 집과 월향의 집이 묘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지난밤 할머니의 경고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름다운 꽃에는 가시가 있고 달콤한 향기 뒤에는 독이 숨겨져 있다는 말. 그는 자신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월향이 보여준 눈물과 그녀의 슬픈 검은고 소리가 거짓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길에 김선비는 우연히 월향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안색이 창백하고 눈밑이 거뭇해져 있어 밤새 잠을 못 이룬 듯 했습니다.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선비가 걱정스럽게 묻자 월향은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밤새 악몽을 꾸어 잠을 설쳤을 뿐입니다. 그녀는 김선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김선비는 그녀의 태도에서 무언가 불안한 기운을 느꼈지만 차마 더 묻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그녀와 나란히 걸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수군거리지도 않고 그저 싸늘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인심은 이미 김선비에게서 떠나가고 있었고 그를 아끼던 어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촌장은 혀를 차며 제주 아까운 놈이 색에 빠져 신세를 망치는구나라고 한탄했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더 이상 김선비의 집 근처에서 놀지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등 뒤로 꽂히는 따가운 시선들을 느끼며 자신이 소중하게 지켜왔던 마을 사람들과의 유대가 끊어지고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월향은 다시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주는 예전처럼 감미롭거나 애절하지 않았습니다. 줄이 끊어질 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소리는 거칠고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던 김선비는 가슴이 두근거려 책을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한 소리였고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월향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그곳에는 희미한 불빛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사위가 캄캄해진 밤.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터질 듯한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월향은 검은고를 밀쳐두고 품 안에 숨겨둔 단도를 꺼내어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오자 그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하여 자신의 한을 풀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인 이 선비를 지킬 것인가. 그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마을을 감싸는 밤안개는 더욱 짙어지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김선비의 집을 향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어느덧 산골 마을에도 늦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푸르던 나뭇잎들은 하나둘씩 붉고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밤마다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져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을 감싸던 포근한 공기는 사라지고 대신 무겁고 침울한 회색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는 마치 김선비와 월향 사이에 놓인 위태로운 운명을 암시하는 듯했고 마을 사람들은 다가올 겨울 채비를 서두르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자꾸만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스산한 바람에 날리는 낙엽들이 마당을 뒹굴 때마다 김선비의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쓸쓸함과 근심이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월향은 자신의 거처에서 하루 종일 김선비의 집 쪽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을 멀게 했던 복수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그 빈자리를 김선비에 대한 연민과 죄책감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마을 아이들이 김선비의 집에 돌을 던지며 놀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내거나 아이들을 쫓아냈을 테지만 김선비는 묵묵히 마당에 떨어진 돌들을 주워 담장 밑에 쌓아둘 뿐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고독하고 처연해 보이던지 월향은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죄 없는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향은 김선비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독이 든 술병과 그렇지 않은 술병을 준비해 두고 과연 자신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할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김선비는 수척해진 얼굴로 월향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냉대와 스스로의 마음 고생으로 인해 몸이 많이 상해 있었지만 월향을 대하는 태도만은 여전히 정중하고 따뜻했습니다. 월향은 그에게 따뜻한 밥과 국을 대접하며 그의 안색을 살폈고 선비는 그녀의 호의에 감사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으나 그 침묵은 서로를 향한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월향은 조심스럽게 술상을 내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소매 자락으로 교묘하게 가려 김선비가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선비에게 술을 따르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선비님, 만약 누군가가 선비님의 가문에 원한을 품고 헤아려 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김선비는 잔을 입에 가져가려다 멈칫하고 월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만약 내 가문이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면 그 원망을 듣는 것은 마땅한 업보일 것입니다. 나는 그 원한을 피하지 않고 달게 받을 것이나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죄를 씻기 위해 평생을 바쳐 덕을 쌓을 것입니다. 김선비의 대답은 월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김선비의 아버지를 증오했지만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그 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업보를 짊어지려 하고 있었고 그 태도에는 한 점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월향은 도저히 독이 든 술을 그에게 권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술병을 치우며 오늘 술은 맛이 덜 든 것 같으니 차를 내오겠습니다라고 둘러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그녀는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그녀 자신을 향해 겨누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월양이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불청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내는 지난번보다 훨씬 살기 등등한 표정이었고 그의 뒤에는 험상궂게 생긴 장정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관료가 보낸 전문적인 자객들이었습니다. 사내는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인내심을 잃으셨다. 내년이 사내에게 정을 품고 일을 미루고 있다는 보고가 이미 올라갔다. 오늘 밤 안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과 저 선비놈 모두 이 산속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월양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김선비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거나 가문을 몰락시키는 정도의 복수를 생각했지. 이렇게 피를 보는 끔찍한 결말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그자의 명예를 떨어뜨리려 했을 뿐입니다. 목숨까지 뺏는 것은 그녀가 항변하려 하자 사내는 비웃으며 칼자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명예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대감마님께서는 후환을 없애길 원하신다. 내 아비가 왜 죽었는지 잊었느냐. 힘없는 정의는 무능할 뿐이다. 선택해라. 내 손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손에 둘 다 죽을 것인지. 자객들이 사라진 후 월향은 멍하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수라는 명분 아래 이용당했을 뿐 결국 자신 또한 권력자들의 장기판 위에 놓인 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있던 독약 봉지를 꺼내어 화로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으로 흔들리던 눈동자는 이제 단호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위험에 빠뜨린 김선비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짖지 않던 동네 개들이 허공을 향해 컹컹 짖어대고 까마귀들이 떼를 지어 마을 상공을 빙빙 돌며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늘따라 날씨가 왜 이리 으스스한가, 산짐승이 내려오려나 보다라며 불안해했습니다. 김선비 또한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려 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조차 창백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월향은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 돈을 쥐어주며 마을을 떠나라고 일렀습니다. 나는 잠시 먼 길을 떠날 터이니 너희는 도성으로 돌아가거라.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떠나라. 하인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했지만 월향의 표정이 너무나 심각하여 감히 토를 달지 못하고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텅 빈 집안에 홀로 남은 월향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입던 무복 비단옷 안에 받쳐 입는 활동하기 편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손에 쥐지 않았던 아버지의 유품인 작은 단도를 허리춤에 찼습니다. 그녀는 기녀가 되기 전 무관이었던 아버지로부터 호신술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뛰어난 무예는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낯선 사내들이 마을 어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보찜 장수 행색을 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걸음걸이와 눈빛에서는 숨길 수 없는 살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마을 주막에 자리를 잡고 앉아 술을 시켰지만 시선은 줄곧
김선비의 집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그들의 험상궂은 분위기에 눌려 감히 말을 걸지 못하고 안주만 내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해가 저물기도 전에 마을의 길거리는 텅 비어버렸고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김선비는 마을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주막 앞을 지나다 마주친 낯선 사내들의 눈빛이 자신을 노리고 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굳게 닫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온 것인가? 내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나로 인해 이 마을에 피바람이 불까 두렵구나. 그는 서랍에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서찰을 꺼내 읽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중요한 책들과 문서들을 보자기에 싸서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차분하게 주변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붓을 들어 절명시 이 세상을 떠나며 남기는 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마을을 집어삼키자 자객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주막을 빠져나와 그림자처럼 김선비의 집 주변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그들의 발소리를 감추어 주었고 구름에 가려진 달빛은 그들의 은신을 도왔습니다. 월향은 자신의 집 담장 너머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호흡을 가다듬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김선비의 방으로 침입하는 순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음을 알았기에 그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맹수처럼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자객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손짓을 하자 두 명의 사내가 김선비의 집 담장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마당을 가로질러 방문 앞으로 다가갔고 나머지 일당은 집 밖에서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김선비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읽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자객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그 순간 월향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담장 옆에 세워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김선비의 집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누구냐? 자객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을 때 월향은 이미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단도가 들려 있었고 흩날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선비님이 계신 곳이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라. 월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쩌렁쩌렁하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자객들은 뜻밖의 방해꾼이 그것도 자신들이 이용하려 했던 기녀 월향이라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비켜라. 죽고 싶지 않으면 썩 꺼지거라. 우두머리가 소리쳤지만 월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글을 읽던 김선비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칼을 들고 서 있었고 그 앞을 연약해 보이는 월향이 단도 하나에 의지한 채 막아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향 낭자, 김선비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자 자객들은 비로소 목표물이 나타났음을 확인하고 월향을 무시한 채 선비를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월향은 재빨리 몸을 날려 자객의 칼을 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선비님, 어서 피하십시오. 이들은 선비님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입니다. 자객들은 월향의 끈질긴 저항에 짜증이 났습니다. 계집이 겁도 없이 우두머리 자객이 월향을 향해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월향은 간신히 칼을 피했지만 옷자락이 찢어지며 팔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김선비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멍하니 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마당 구석에 있는 빗자루를 집어들고 월향의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내 집에서 썩 물러가라. 죄 없는 여인에게 칼을 겨누다니 내 놈들이 그러고도 사내더냐. 평소 얌전하던 김선비의 호통에 자객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은 훈련받은 살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세 전열을 가다듬고 두 사람을 포위했습니다. 좁은 마당 안에서 숨막히는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월양은 숨을 헐떡이며 김선비를 등 뒤로 보호했습니다. 선비님,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어리석음 탓입니다. 제가 선비님을 이곳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김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낭자가 지금 나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서로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그들의 운명처럼 검게 물들었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자객들의 눈빛은 더욱 흉흉해졌고 월양의 단도는 빗물에 젖어 번들거렸습니다. 이제 말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목숨을 건 싸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굳게 닫힌 문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에 공포에 떨며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밖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 밤. 오직 월향과 김선비만이 서로를 의지하며 거대한 악의 무리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마당의 흙바닥은 진흙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맹렬하게 몰아치는 가운데 마당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 발을 떼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번개가 쉴 새 없이 내리꽂히며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발겼고 그 찰나의 빛 속에서 자객들의 섬뜩한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김선비는 손에 쥔 빗자루가 부러질 듯 힘을 주어 쥐었지만 평생 글만 읽어온 그가 훈련받은 살수들을 상대하기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 선 월향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의 두려움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객들은 비웃음을 흘리며 포위망을 좁혀왔고 빗줄기는 그들의 살기를 씻어내기는커녕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월양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단도를 쥔 손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녀의 옷은 이미 비와 진흙으로 엉망이 되었고 팔에서 흐르는 피가 빗물에 섞여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비님, 제 뒤에 계십시오. 틈을 보아 담장을 넘으셔야 합니다. 월향이 소리쳤지만 김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을 두고 도망가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오. 죽더라도 함께 죽고 살더라도 함께 살 것이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고 가는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과 같았습니다. 우두머리 자객은 그 꼴이 우습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부하들에게 공격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객 한 명이 날렵하게 몸을 날려 김선비의 옆구리를 노리고 들어왔습니다. 김선비가 빗자루를 휘둘러 막아보려 했지만 자객의 발길질 한 번에 나가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진흙탕에 구른 김선비가 고통에 신음할 틈도 없이 자객의 칼이 그를 향해 내려꽂혔습니다. 안 돼. 월향이 비명과도 같은 소리를 지르며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단도로 자객의 칼을 쳐냈지만 힘의 차이를 이기지 못하고 뒤로 밀려났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월향의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김선비가 죽는다는 사실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우두머리 자객은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조바심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일을 처리해야 했기에
그는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는 무시무시한 기세로 월양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검술은 빠르고 정확해서 지친 월양이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몇 번의 합이 오고 가는 사이 월양의 몸 곳곳에는 베인 상처가 늘어만 갔습니다. 그녀는 휘청거리면서도 김선비 앞을 가로막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다시 일어나 월향을 도우려 했지만 다른 자객들이 그를 가로막고 있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한 듯 천둥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두머리 자객의 눈이 매섭게 빛나더니 월향의 방어를 뚫고 김선비의 심장을 향해 직선으로 칼을 찔러 들어왔습니다. 월향이 맞기에는 이미 늦은 거리였고 김선비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월향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푹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자객의 칼이 월향의 복부를 깊숙이 뚫고 들어갔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도 천둥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월향의 입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고 그녀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객은 자신의 칼이 목표물이 아닌 여인에게 박힌 것을 보고 당황하여 황급히 칼을 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월향 낭자 김선비의 절규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그는 쓰러지는 월향을 받아 안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피가 그의 손을 적셨고 빗물은 그녀의 얼굴을 하얗게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월향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김선비의 얼굴을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비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겨우 들릴 만큼 작았습니다. 김선비는 오열하며 그녀의 상처를 눌러 지혈하려 했지만 솟구치는 피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목숨까지 버리시는 겁니까? 당황한 자객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마무리를 하려던 찰나 마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많은 횃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 거기 누구냐?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와 함께 마을 장정들이 몽둥이와 낫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마을 사람들을 깨워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밝히며 김선비의 집으로 몰려들자 자객들은 당황했습니다. 젠장. 들켰다. 퇴각하라. 우두머리 자객이 다급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암살은 은밀해야 성공하는 법인데 이렇게 마을 전체가 들고 일어나면 승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객들은 어둠 속으로 잽싸게 몸을 감추며 담장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당에 들어섰을 때 그들이 목격한 것은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진흙탕이 된 마당 한가운데에 김선비가 피투성이가 된 월향을 끌어안고 울부짖고 있었고 빗물은 붉게 물들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변고야. 앞장서 달려온 촌장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횃불의 불빛 아래 드러난 월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독초라고 했는데 저 여인이 선비님을 살렸구먼.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의원을 불러주시오. 어서. 김선비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빠른 청년이 아랫마을 의원을 부르러 빗속을 뚫고 달려나갔고 안악들은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이부자리를 펴고 물을 끓일 준비를 했습니다. 장정들은 김선비를 도와 조심스럽게 월향을 방으로 옮겼습니다. 방바닥에 눕혀진 월향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김선비는 젖은 옷을 갈아입힐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곁을 지켰습니다. 낭자, 정신 차리시오. 제발 눈을 뜨시오. 그의 눈물방울이 월향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의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마을 안악들은 지혈을 위해 깨끗한 천을 가져와 상처를 동여매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평소 월양을 경계하고 수군거렸던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비극과 그녀의 희생을 목격하고는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는 이 없이 한마음으로 그녀가 살아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월양은 가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릴 뿐 의식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김선비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 후 헐레벌떡 의원이 도착했습니다. 의원은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월양의 맥을 짚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상처가 깊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의원의 심각한 말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의원은 신속하게 침을 놓고 약초를 으깨어 상처 부위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진하게 달인 탕약을 조심스럽게 월양의 입에 흘려넣었습니다. 김선비는 옆에서 마른 수건으로 그녀의 식은땀을 닦아주며 의원의 손길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고 촛불은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월양의 거칠었던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은 긴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니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제야 김선비는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선비님.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촌장이 김선비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김선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비는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김선비의 집 마당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진흙탕이 된 마당을 쓸어내고 부서진 살림살이를 고쳐주었으며 밤새 고생한 김선비와 간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죽을 쑤어왔습니다. 어젯밤의 공포와 긴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이웃의 정과 연대감이 채워졌습니다. 김선비의 집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마을의 보살핌을 받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묵묵히 마당을 쓸며 어젯밤의 핏자국을 씻어내었고 그것은 마치 마을에 서려있던 오해와 불신을 씻어내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월양이 희미하게 눈을 뜬 것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낭자, 알아보시겠습니까? 김선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월양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선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입술을 달싹여 가늘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선비님,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선비님을 해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사연과 그 복수를 위해 김선비에게 접근했던 계획, 그리고 사주를 받은 자객들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김선비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연민으로 변해갔습니다. 방 안에 있던 마을 안악들과 촌장도 숨을 죽이고 그녀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월양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님의 고결한 인품을 보고 저는 제 복수가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선비님은 제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따뜻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먼. 독초가 아니라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었어. 김선비는 월향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다 지난 일입니다.
낭자가 어떤 마음으로 왔든 지금 낭자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과거의 원한은 빗물에 씻겨 내려갔으니 이제 부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의 말에는 한 점의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는 월향이 겪었을 고통과 갈등을 깊이 이해하고 감싸 안았습니다. 월향은 김선비의 따뜻한 용서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비로소 깨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방 밖에서 이야기를 듣던 촌장이 헛기침을 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비님 말씀이 맞소.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도 있고 원한도 생기는 법이지요. 허나 목숨을 걸고 잘못을 바로 잡으려 했으니 그것으로 된 거 아니겠소. 이제 우리 마을 사람 누구도 낭자를 나쁘게 말하지 않을 것이오. 촌장의 말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월향을 더 이상 경계의 대상이 아닌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처럼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마당에서 작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화려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김선비와 월향의 무사를 기원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자리였습니다. 따뜻한 국밥과 전 냄새가 마당에 퍼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김선비는 방 안에서 창문을 열고 마당의 풍경을 바라보며 월향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들이 낭자를 위해 준비한 정성입니다. 이제 낭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월향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을 사람들의 분주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의 먹구름은 온데간데 없고 둥근 보름달이 마을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달빛은 김선비의 집 초가지붕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마당에 젖은 흙은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자객들의 습격으로 엉망이 되었던 집은 사람들의 손길로 다시 정돈되었고 깨진 장독대 대신 새로운 항아리가 놓였습니다. 김선비는 월향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소중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건 여인을 위해 더욱 강해지겠노라고.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불길하지 않고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차가운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어느덧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아 지난밤에 처참했던 혈투의 흔적을 덮어주었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깊은 겨울의 한가운데로 접어들었고 산골 마을은 마치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집 마당에 쌓인 눈은 아무도 밟지 않아 순백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투명한 고드름이 길게 매달려 겨울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타닥타닥 장작타는 소리와 함께 약탕기가 끓는 구수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으니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따뜻하고도 간절한 향기였습니다. 월향의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김선비의 지극정성 덕분에 차도가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글 읽는 시간마저 줄이고 밤낮으로 그녀의 곁을 지키며 약을 다리고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는 마을 의원이 일러준 대로 산에 올라 귀한 약초를 캐오기도 하고 읍내 장터에 나가 몸에 좋다는 식재료를 구해와 직접 죽을 쓰기도 했습니다. 평생 붓만 잡았던 선비의 손은 어느새 거칠어졌고 옷에는 숯검정이 묻기 일쑤였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온화했습니다. 월향은 가끔 눈을 떠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김선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 받아보지 못한 귀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고 남몰래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낯선 이방인이라 경계하고 기녀 출신이라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김선비의 집을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매일 아침 갓 지은 밥과 반찬을 머리에 이고 찾아와 새댁이 얼른 일어나야지 젊은 사람이 누워만 있으면 쓰나라며 짐짓 핀잔을 주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김선비가 갓감을 구하러 가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자신들의 집에서 말린 장작을 한 지게씩 지고 와 마당 한쪽에 수북하게 쌓아주었습니다.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정은 월향에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또 하나의 치료약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굳게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고 따스한 봄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어올 무렵 월향은 비로소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예전보다 야위었고 안색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비단 옷을 입지 않았고 짙은 화장으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안악들이 지어준 소박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은 화려한 꽃이 지고 난 뒤 맺히는 단단한 열매처럼 더욱 기품 있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나와 오랫동안 돌보지 못했던 매화나무를 어루만지며 자신이 다시 태어났음을 실감했습니다. 몸을 추스른 월향은 자신을 받아준 마을에 보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기녀 시절 익혔던 자수와 바느질 솜씨를 발휘하여 마을 사람들의 헤어진 옷을 기워주거나 시집가는 처녀들을 위해 혼수품에 예쁜 술을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과 새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동감이 넘쳐 마을 안악들은 그녀의 솜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천자문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김선비의 집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질 때면 마을 사람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 풍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김선비 또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글 읽는 소리는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오직 자신의 입신양명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 글을 읽었다면 지금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힘을 기르기 위해 학문에 매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책을 읽다가도 가끔 고개를 들어 마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바느질을 하는 월향의 모습을 바라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었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선비는 월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낭자, 내 이제 다시 과거 시험에 도전해 보려 합니다. 예전에는 벼슬의 뜻이 없어 망설였으나 이제는 내가 배운 것으로 백성을 돕고 낭자와 이 마을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소. 김선비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본 월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하겠습니다. 부디 세상에 나아가 그 높으신 뜻을 펼치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혹여나 선비의 앞길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김선비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나에게는 낭자가 가장 큰 자랑이자 힘이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과거 시험 날짜가 다가오자 월향은 밤을 새워 김선비가 입고 갈 두루마기와 버선을 지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바느질을 하며 그녀는 선비의 합격과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노잣돈을 마련해 주었고 떡과 엿을 만들어 합격을 기원해 주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까지 배웅을 나온 월향은 김선비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낭자도 부디 몸성이 기다려 주시오. 김선비는 월향을 한 번 안아주고는 뒤를 돌아 힘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월양은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서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떠난 후 월향에게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는 그녀의 정성은 마을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홀로 남은 월양이 외롭지 않도록 더욱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파티를 하다가도 맛있는 참이 나오면 월양을 불러 함께 먹었고, 밤이면 사랑방에 모여 옛날 이야기를 하며 그녀의 적적함을 달래주었습니다. 월양은 이제 완전히 마을의 일원이 되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녀에게 이 마을은 제2의 고향이자 평생을 함께할 가족의 품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 계절이 다시 바뀔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암행어사 출두야가 아닌 장원급제여 그리를 알리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호미를 던져두고 마을 입구로 달려나갔습니다. 멀리서 관복을 입고 말을 탄 김선비가 위풍당당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사무관대를 쓴 하인들이 따르고 있었지만 김선비의 표정은 거만함 대신 고향에 돌아온 안도감과 반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르신들을 보자마자 말에서 내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들 덕분에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월양은 차마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집 대문 뒤에 숨어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선비가 집 마당으로 들어서며 큰 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월향 낭자, 내가 돌아왔소. 월향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오자 김선비는 체면도 잊은 채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낭자의 정성 덕분에 장원을 하였소. 이제 고생은 끝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큰 잔치가 벌어졌고 웃음소리가 밤늦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선비는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제안받았으나 이를 정중히 고사하고 고향 근처의 작은 고을 원님으로 부임하기를 청했습니다. 임금님은 그의 효심과 애민 정신을 높이사 허락해 주었습니다. 김선비가 원님이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월양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치밀한 조사 끝에 월양의 아버지를 모함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던 진짜 죄인인 부패한 관료의 죄상을 밝혀내었고 그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웠습니다. 이로써 월양 가문의 억울함은 풀렸고 김선비 아버지에 대한 오해도 깨끗이 씻겨나갔습니다. 복수는 피가 아닌 정의로 완성된 것입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자 김선비와 월양은 조촐하게 혼례를 치렀습니다. 화려한 예물도 번잡한 절차도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치러진 혼례는 그 어떤 왕실의 혼례보다도 아름답고 경건했습니다. 월향은 하얀 소복 대신 붉은 화롯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고운지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게 틀림없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서 서로에게 평생을 약속하며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이제 월향은 기녀 월량이 아닌 김선비의 현명하고 어진 아내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수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선비는 청렴결백한 목민관으로 칭송받으며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고 월향은 지혜로운 내조로 남편을 돕고 고을의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는 덕망 높은 부인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슬하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태어나 집안을 활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에게서 글을 배우고 어머니에게서 예절을 배우며 반듯하게 자라났습니다. 예전에 비바람이 몰아치던 낡은 초가집은 이제 튼튼한 기와집으로 바뀌었지만 마당 한쪽에 심어진 매화나무와 대나무 숲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지난날의 사연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김선비와 월향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어느새 하얀 서리가 내렸고 눈가에는 주름이 잡혔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젊은 시절보다 더욱 깊고 따뜻했습니다. 김선비가 찻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부인, 저 달을 보니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이 생각나는구려. 그때 부인이 타던 검은고 소리가 내 마음을 움직였지. 월양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제 마음에 서슬퍼런 칼날이 들어있었는데 서방님의 따뜻한 마음이 그 칼날을 녹여 꽃으로 피워주셨습니다. 김선비는 월향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악연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토록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은 아마도 하늘이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깨우쳐 주려 함이었을 것이오. 부인이 내 곁에 있어 주어 내 인생은 참으로 향기로웠소. 월양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위협적인 소리가 아니라 평온한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어우러져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가을 거지를 끝낸 들판은 풍요로웠고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들은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웠고 어른들은 평상에 모여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달빛 아래 칼날을 품었던 꽃이 선비의 사랑으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꽃이 되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선비와 월향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그리고 바람결을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먼 곳까지 전해지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세상은 고요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김선비의 집 사랑방에서도 불이 꺼지고 두 사람의 도란도란한 말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보석처럼 빛나고 달빛은 온 세상을 은은하게 감싸 안으며 모두에게 공평한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복을 받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평화를 얻는다는 당연한 이치가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아름답게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사람들은 꿈속에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편안한 잠을 청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달빛 아래 맺어진 두 사람의 인연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었으니 이제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창밖에 부는 바람 소리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자장가가 되고 밤하늘의 달빛은 여러분의 꿈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